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특집 대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47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야말로 초박빙 판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지금 일단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워낙에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최종 선거 결과는 뭐 최대한 일주일, 2주일까지 걸릴 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역대급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 변동성을 상당히 좀 크게 가져왔던 그런 대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록이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선거 결과, 물론 아직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외 증시, 글로벌 증시 또 국내외 이 경제, 거시경제 쪽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는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두 분의 전문가분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왼쪽에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고요. 제 오른쪽으로 리서치아름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뭐 저희가 넉넉하지 않아서 바로 첫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뉴욕 오늘 증시 마감 결과가 자세히 좀 전해졌는데요. 오늘 마감 결과에서 뭔가 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께 간략하게 요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본격적인 질의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평론가님 오늘 마감 결과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글쎄요, 뭐 주요 지수가 전부 다 상승을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지수가 전부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그 트럼프 쪽이 사실은 친시장적이니까 그렇죠. 그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특히 각종 ETF를 보니까 유일하게 내린 게 그 대마 관련 ETF만 유일하게 내렸더라고요. 해리스 수혜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시장이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글쎄요, 뭐 그런 어떤 그 분위기도 사실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사실 뭐 미국 경제가 워낙 그 지금 탄탄하고 좋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펀더멘털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 대선을 앞두고서 변동성이 심화될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그 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지수는 사실 뭐 유럽 시장도 혼조를 보였지만 독일은 좀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뭐 이탈리아 이런 쪽은 좀 내렸는데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았잖아요. 네. 그 시장은 그 미국 대선과는 좀 무관하게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 대표님께는 오늘 조금 디테일한 것 쪽으로 들어가서 M7 다 올랐고 네. 테슬라도 뭐 조금 장중 고점보다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3% 넘게 올랐고 네. 엔비디아 3% 가까이 오르고 빅7을 비롯해 빅테크를 비롯해서 대부분 좀 기술주들이 좋고 나스닥도 제일 많이 올랐고 이것도 뭐 어떻게 좀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뭐 경기가 일단 뒷받침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예. 해리스 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었던 친환경 관련주들, 그쵸. 네, 그 퍼스트 솔라를 비롯한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제 뭐 한 3% 가까이 다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해리스 쪽 진영의 그 어떤 관심들을 많이 높여준 그런 글쎄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그 주가가 뭐 한 5% 가까이 오르다가 장중에 이제 한 3.5%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보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한 12%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1% 하락 마감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변동성이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컸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초박빙은 박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반면에 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 시장은 또 많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그 트럼프 진영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가상화폐 시장의 반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뭐 종목이라든가 산업 쪽이라든가 뭐 이런 상품들의 이 결과는 사실은 이번 선거의 이 초박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자기 뭐 관련돼서 원하는 분위기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최 대표님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뉴욕에서 이제 네. MBA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지인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네. 그쪽 지인분들한테 야 어떻게 보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신 게 있나 싶어서. 안 그래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오기 전에도 이제 물어보고 왔는데요. 네. 정말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들 정도입니까? 많이 하고요. 네. 뭐 많은 이제 그 유권자분들도 이제 그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미국은 조금 다르게 기업들이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다 쉬고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쉬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공유를 안 합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 점점이 틈을 내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도 이제 사립학교는 그 가서 그 사립학교는 오늘도 등교를 했고요. 이제 퍼블릭 스쿨은 이제 그 학교 내에 선거 그 할 수 있는 투표 장소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국내와는 실정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선거 제도도 다르지만 이런 선거 어떤 문화, 네. 어떤 그런 과정도 좀 우리와는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시장 얘기 또 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평론가님. 네네.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 마감 상황에서 좀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국채 10년물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0.7%를 하락을 했고 엔달러 환율도 떨어졌고 참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주요 거시 지표들도 최근에 이 두 후보 간의 박빙 관련해서 계속 오르내림을 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거로 보이긴 하는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요 미국의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지표들 어떻게 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겠죠. 그게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그다음에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선이 일단 시행이 됐잖아요. 확정이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그동안 글쎄요, 그 보는 이에 따라서는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좀 치솟고 사실은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일단 해소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딱 이 달러도 이상하게 강세를 좀 보였고요. 네. 사실 뭐 국채 수익률도 계속해서 올랐고 이런 영향들이 이 그 불확실성이 어떤 해소를 갖다가 어떤 기점으로 해서 약간씩 해소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사실 뭐 해리스가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어떤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그 엔달러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예, 뭐 예. 이런 흐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는 사실은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그 추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뭐 미국의 어떤 금리는 일단 내려가는 추세고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가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거다. 뭐 국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발행할 거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대통령이 혼자 민주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네. 사실 뭐 레드웨이브가 되지 않는 이상 상원 하원까지 전부 다 장악하지 않는 이상 네, 예. 네.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지금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들 그게 진짜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예. 따라서 시장은 사실 미국 경제는 어떤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흐름들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장기적으로 어떤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라든지 금융기관들이 네, 분석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예, 예.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주요 거시지표들의 흐름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연준의 FOMC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25p를 내릴 것이다. 예정대로 스케줄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11월 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12월 달에 또 있고 내년에도 대략 한 100bp 정도 내릴 거라는 게 이미 연준의 그 점도표상 나타난 상황인데 그럼 이런 기존의 연준의 어떤 그런 어떤 금리 관련된 흐름들 이런 예정들 이런 것들이 이 대선 결과와 어떤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더라도 예. 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해리스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나 어떤 그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국채 발행을 많이 늘려서 시장의 글쎄요. 경기를 활성시키고 더 이제 그 시장에다가 돈을 뿌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도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거죠. 네, 그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도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뭐 패드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이제 복지를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재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어차피 또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어떤 유동성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지 간에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염두에 두고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제일 좀 우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약간 발작적인 모습을 보였던 대부분의 어떤 걸 찾아가 보면, 따라가 보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지 않겠냐, 뭐 그런 심지어는 이제 볼커의 실수 얘기도 나왔었고요. 결국 이제 뭐 이 거시와 관련돼서는 이 인플레 문제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인플레가 말씀하신 대로 국채가 계속해서 좀 발행이 늘어나서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연준의 금리 정책과 별개로 인플레에 대한 반등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사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누가 되든 간에 내년에 가면 더 심화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윤 대표님 윤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한 칼럼을 읽었는데 메모리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모리 네, 인플레이션. 이게 뭐 그 차트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1970년대 인플레이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뭐 미국이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GDP 대비 어떤 증가율로, 국채 그 발행의 어떤 증가율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예.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지 간에 진짜 트럼프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대로 국채를 갖다가 무제한 늘릴 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 제약 조건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트럼프가 뭐 말로는 굉장히 어떤 공포스러운 말,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요. 예. 무작정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1970년대와 같은 어떤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물론 네.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 관세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뭐 높은 관세를 갖다 부과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영향들은 네. 사실은 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걸 갖다 트럼프 진영에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단어를 써가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관세를 높일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거는 그렇게 심한 네.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뭐 거의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폭발, 재발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예. 최 대표님께서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 돈이 갈 곳이 없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그 유동성이 많이 그 이제 생겼을 때 각자마다 그 시기마다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그 어떤 섹터들이 분명히 발생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1990년대 후반 정도를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그렇죠. 되면서 예. 이때 엄청난 그런 투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버블론까지 있을 정도로 주가 상승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발발이 됐지만 그 과정들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경제 호황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버블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도 이제 그 뭐 브렉시트 그 같은 예, 경우에 예, 예. 이제 엄청 그때 그 2014년도에 그 침체가 많이 예.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예.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투자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AI 시대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체감할 때까지는 앞으로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글로벌에 관한 인플레와 관련된 거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인 이 산업 쪽, 섹터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 대표님한테 바로 여쭤보죠. 지금 사실 올해 최대 가장 핫했던 섹터는 AI, 뭐 네. 반도체, 위시해서 이쪽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간에 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AI 이쪽 업계, 이쪽 업종에 대한 어떤 변화가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투자가 가장 많이 될 섹터가 AI 쪽이고 네. 저는 이제 로봇 쪽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은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에 그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도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전세 시가총액 1등, 2등을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 쪽에 대한 그런 투자의 흐름들은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들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과거에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면서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을 되게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경쟁력들을 상당히 이제 그런 경쟁력들을 예. 잘 관심 있게 본다면 많은 투자 기회를 좀 오히려.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우리 임평론가님께는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됐을 경우로 좀 한정해서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젠다 47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내놓은 대선 공약을 보면 이 반도체 관련 이제 IT 쪽에서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상당히 좀 극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 했을 때는 이 정책이 유지될 테니까 배제한다고 치고 트럼프 됐을 때 변화가 크다라는 건데 실제로 트럼프가 됐을 때 어젠다 47에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칩스법이라든지 IRA라는 건 법이잖아요. 네. 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미국의 대선 중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상원과 하원을 갖다가 그 판세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공화당이 우세하고 예. 그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는 팽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화당이 완전히 그 상하원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꿈꾸는 거는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칩스법도 마찬가지고 IRA법도 마찬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만든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의 원천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중국 견제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흐름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IRA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문제상에서 많이 발표가 됐지만 공화당 의원들 18명, 그다음에 하원 의장까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지금 IRA법의 어떤 수혜가 더 크게 집중이 됐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우세 지역 쪽에 한 1,600억 달러 정도가 집행이 됐고 IRA 네. 중에.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는 400억 달러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네. 4배 정도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일단 집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걸 갖다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가능하냐 하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변칙 사항을 써서 규칙을 바꾼다거나 시행 규칙을 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 정도 있겠죠.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가령 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결국은 포기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령 뭐 IRA법의 네네. 어떤 폐기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칩스법의 약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예. 신중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네. 최 대표님께서 코멘트하실 거 있으면. 저는 좀 폐지,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폐지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IRA라고 하는 게 저희 그 투자자들께서는 이 친환경 쪽의 정책을 되게 옹호하는 그런 법안으로만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IRA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감축법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그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뺏겠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패드의 정책과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금리를 상당히 올리는 그런 시기에 이런 그 IRA 법이 발의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정책적인 그런 어떤 그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이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비춰봤었을 때 좀 폐지가 가능한 그런 법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뭐 2차 전지 이쪽에 미칠 네. 영향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든가 뭐 네. 등등등요. 그러니까 뭐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꼭 IRA 법률에 따라서만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또 보조금 지급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예. 차차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IRA 등 이런 바이든 정부에서의 주요 정책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최 대표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산업 쪽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뭐 잠깐 앞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친환경 쪽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이 배터리 3사들이 이미 미국에 뭐 상당수 들어가서 좀 공장도 짓고 있고 이미 저어서 좀 배터리를 생산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가 미국에 워낙에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비롯한 뭐 친환경 쪽 이쪽 섹터도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향후에 정책의 전환이 크게 있을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와 미칠 영향도 크고요. 이 부분도 좀 두 분한테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최 대표한테 바로 여쭤보죠. 네. 이쪽 친환경 쪽 섹터의 변화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영향이 클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중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후발주자 그리고 그 마켓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IRA 감축법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그 폐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이제 그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그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되게 그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그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현지에 이제 공장들을 많이 세우면서 이런 보조금 같은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IRA 감축법이 이제 그 시행이 폐지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그런 가격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런 그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뭐 이걸 좀 유해해서 네, 뭐 네,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는 제품들을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제재가 많이 또 가해지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상황이거든요. 우회도 이제 네. 차단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가 조금 기술력으로 좀 앞서갈 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면서 많은 좋은 기술들을 이미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네, 있는데 이런 그
그 중국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국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네.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으면서 이 기술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 산업계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좋아지고 네. 이제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대표께서는 상당히 좀 우리 쪽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표현하셨는데 윤평론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캐즘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 국면이다 늘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찬현 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좀 내놓으셨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전히 기존에 갖고 계시는 그런 전망은 계속 유효하다. 예, 뭐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되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죠. 특히 네.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트럼프 지정의 일론 머스크가 버티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뭐 전기차 생산 업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거기에 사실 뭐 돈을 댄 사람들 대부분 억만장자들 중에서도 사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큰 투자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다음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옥시덴탈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은 네. 이 기업들도 사실은 IRA법의 어떤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IRA법을 떠나서 사실은 IRA법의 그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보조금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네. 보조금이라는 건 언젠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33년에는 거의 끝나요. 네. 더 이상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은 기술 패권 전쟁을 중국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인공지능도 됐고 양자 컴퓨터도 됐고 등등등. 지금 네. 미국이 기술적인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도 있고 단지 이제 그 미국이 아직 준비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전기차 분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항상 외치는 바가 있잖아요. 자동차의 어떤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연기관차로 해서는 사실은 그 미국이 자동차 어떤 그 판도를 갖다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도요타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에 밀렸던 어떤 자동차의 패권을 갖다가 다시 되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네. 결국은 지금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를 전환을 해서 앞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큰 방해물이 현재 뭐냐? 중국이죠. 그렇죠. 밸류체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핵심 원자재부터 네, 네. 가령 뭐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기차까지 완전히 밸류체인을 하고 있고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네. 미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갖다 트럼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뭐 거친 공격을 예. 하고 있죠. 사실 뭐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그 속내는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예, 거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갖다 달성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누가 대동과 관계없이 지금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이 친환경 섹터가 뭐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안 좋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가 변동성도 컸지만 지금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누가 돼도 이쪽은 갈 수밖에 없다. 이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2차 전지 쪽 얘기를 하다 결국 이제 또 중국 얘기가 앞에 이제 AI 쪽, 반도체 쪽 얘기에서도 뭐 중국 얘기가 조금씩 언급이 됐기 때문에요. 이 산업 쪽 관련돼서는 중국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고 사실은 중국이 또 경제정책을 뭐 이번 주 후반쯤에 아마 중국 인민위원회 그 상무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대대적인 경제정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중국 관련된 부분들 이번 대선 결과에 좀 상관성을 가지고 좀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듣고 이제 국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중국 쪽은 어떻게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보면 될까요? 저는 미국이 정권들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수혜를 지금 입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수혜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우리 네. 경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에 기반이 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경쟁이 되게 심화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뒤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제 약간의 우위를 그렇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격차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그렇죠. 것들은 많은 분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맞습니다. 겁니다.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상당히 이제 배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외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 수입을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 미국 내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 내의 어떤 그런 우방들도 중국을 되게 좀 멀리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네.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네. 정책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이런 제조업에 기반되는 이런 섹터들이 상당한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 대표님께서 상당히 좀 우리 경제에 미칠 반사이익이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서요. 아, 요즘에 한 우리 시장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운데 조금 기운도 납니다. 이제 윤평로 의원한테 이 중국 관련돼서 네.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시진핑 같은 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강하게 원할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누구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트럼프는 방망이를 들고 위협을 하는 거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물을 쳐서 중국을 갖다 포위를 하고 있다. 훨씬 촘촘하게. 그렇죠. 동맹을 이용하면서 특히 이제 그게 반도체 분야가 핵심이죠. 근데 네. 그게 중국으로서는 제일 가슴 아픈 일일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게 되면 쌀이고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도체를 완전히 맞는 막아버리고 말씀입니다. 해서 예. 중국이 진짜로 꿈꿀 수 있는 어떤 기술 굴기 이걸 갖다가 원천 봉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교 정치적으로도 그 중국한테는 어느 정도 유리한 판세가 네. 유리하게 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갖다가 무시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EU와의 갈등, 일본과의 갈등, 우리나라의 갈등, 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싹 틀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 빈자리를 갖다 차지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균열을 노릴 거다. 그렇다. 균열을 노릴 거고 균열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가 되면은 뭐 당장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식으로 그다음에 친러시아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의 어떤 외교 반경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아까도 말했던 반중 정사가 지금 그 동맹들을 규합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 정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싹 트고 있는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열버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브릭스라든지 글로벌 사우스에 치중하던 어떤 중국의 전략들이 다시 글로벌하게 다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미 미국에서는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2년 정도 지나면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한테는 유리한 판세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예, 사실은 예. 정책의 연속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틈이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네. 여유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으로서는. 네. 중국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걸 갖다가 강하게 원할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해리스가 좀 더 시진핑 쪽, 중국 쪽에서는 만만해 보이지 않겠는 이런 사실 일부의 해석도 있었는데 윤평론가님 말씀은 전혀 반대로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 중국한테는 좀 더 입지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 미칠 영향을 두 분께 좀 말씀을 좀 듣고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뭐 1, 2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하신다라는 건 사실 좀 버거운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 이런 대선 결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분 넘게 말씀을 나눴던 이런 부분들 네. 우리 경제 이제 내년 우리 경제 등등등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에 대한 그런 뭐 적대시 정책들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국장 탈출이라고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국내 시장의 그런 경쟁력들을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이제 뭐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뭐 해외 증시 중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네네. 지금 많이 지금 뭐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금투세 폐지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에 국내에
유동성이 다시 또 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올 연말을 잘 이제 견디고 나면 또 연초서부터는 뭔가 좀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돌아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제조업에 기반이 된 그런 나라에서 뭐 그런 반등세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엔화 약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뭐 올해 상당히 리바운드가 많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이런 그 뭐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반도체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저는 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로봇 섹터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 우리 식당에서도 로봇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트레이에 크네요. 이동하는 네. 그런 그 로봇들도 많이 네.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사실은 이런 그 서비스 로봇들이 미국에서 그 중국에서 가장 싸게 그리고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중국산 제품들을 이제 뭐 미국의 우방들이 맞아요. 사주질 않기 때문에 네네. 한국산 로봇들이 앞으로 판매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네네. 들고 하드웨어 쪽에 이런 네. 서비스 로봇은 가장 이제 로봇 쪽 시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본다면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을 상당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제도 조금 우리 특히 주식시장에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많이 좀 담아주셨습니다. 윤평론가께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죠. 골드만삭스는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1%포인트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뭐 몇백억 달러 정도의 어떤 440억 달러 준다고 그 정도 그러더라고요. 줄어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은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어요. 트럼프 일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포에 떨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한국 경제에 어떤 특별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냐? 네. 다른 뭐 철강이라든지 뭐 세탁기 정도였지만 세탁기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뚝 네. 섰고요. 철강 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세로 정책을 갖다가 받으면서 약간 네. 부정적인 타격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줄 만큼 그렇게 심한 타격이 네.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FTA가 이미 돼 있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겠어요? 가령 뭐 보호관세라든지 상교관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얼마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 소송이라든지 예비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걸리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일시에 한꺼번에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특정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우려들, 네. 이런 불안감들이 과연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느끼게 네. 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네.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예.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어떤 펀더멘털을 각 기업들이 강화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훨씬 좋은 해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오늘 윤석천 평론가, 그다음에 최성환 리서치 아름 대표 두 분 모시고 이번 대선과 향후에 이제 시장 또 경제 영향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